말씀드리면 첫 번째 발표가 이제 문화예술 노동 정책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진행됐던 연구 자체는 이제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남성 양육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 과제나 이런 부분들을 찾는 게 이제 주 목적이었는데, 저희가 간담회를 쭉 진행을 하면서도 확인했었던 바이고, 이 연구에서 나름 이렇게 생각했었던 가설 같은 부분도 양육 환경 혹은 출산을 결심하게 되는 것,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인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 제도적인 안전망 같은 것들이 작동을 하게 되죠. 그런 제도적 안전망이 정규직 직장 종사자를 중심으로 셋업되어 있는 측면 안에서 전반적으로 즉 예술가를 포함한 전체 불안정 노동 혹은 무조직 근로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이제 양육 환경이 사실상 전반적으로 좀 취약한 상황이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좀 공통점이 있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또그 독립연구자이기도 한데, 인문사회가 연구를 하는 이제 독립연구자들도 예술가이랑 굉장히 비슷한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제 예술가들이 놓여 있는 노동이라고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제도적으로 그것을 어떤 식으로 다루시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더 간략하게 살펴보는 게 이 얘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어, 복잡하게 끌어보이는데, 이제 라이트 포인트 약해서 안 보이는 여러 가지로 기술적인 한계가 있지만, 그 강의를 하도 자주 해서 이거에 저는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술 작업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직업 형태로서의 특수성인데 아무래도 이게 뭐 창의적인 작업 혹은 창조적인 작업에 특권을 부여하려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예술가들은 자유로운 작업 시간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특별히 시간적인 측면에서 어떤 작업을 시작했을 때 어느 시간 안에 뭐 이렇게 4시간, 8시간 이렇게 끊어서 할 수 없는 그리고 레귤러하게 주 5일 하면 작품 나오고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조금 유연한 측면들이 요구되죠. 물론 이제 어떤 작가님 같은 경우는 출근하고 글을 쓴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술가들은 흔하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로운 작업 시간의 필요성이라든지 유연성의 조건들 때문에 레귤러 잡을 따로 가지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업을 하려고 해도 레귤러 잡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독특한 지위가 형성되는데 예술가는 제가 뭐 이렇게 노동의 위계를 나누는 건 아니지만 화단 정리를 한다거나 소위 말하는 공공근로라고 길에 이제 쓰레기 정리한다거나 이런 비수면 노동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숙련가의 측면을 가지고 있고 특정한 기능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불안정성을 이 예술을 지속하기 위해서 택할 수밖에 없는 특수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소득 증강을 위한 아르바이트, 속칭 아르바이트. 제일 많이 했던 게 이제 편의점, 카페, 그 다음에 택배. 이렇게 세 가지가 아마 대한민국 예술을 지키려면 아르바이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그 생존을 위한 선택지들이, 기본적으로 역시 동일하게 저소비죠. 예를 들면, 아티스트들이 예술 작업을 하기 위해서 부업으로 펀드 매니저를 하진 않잖아요. 부업으로 성형외과 의사를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당 소득이 그래봤자 얼마 되지 않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부업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소득에 있어서의 취약한 영역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해결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국내에서는 뭐 예술인복지재단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궁극적으로 예술인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돼서 그 보편복지 체계 안에 들어가는 게 기본적인 필요성이긴 합니다. 지금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다음에 의료보험, 그리고 연금의 일부가 전부 다 이제 제도적으로 가능, 가능은 한데 실효성이 별로 없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음악하는 뮤지션들 같은 경우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더라도 그걸 수급할 수 있냐? 그러니까 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예를 들면 예술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직장을 10년 다닌 사람이 퇴직하고 한 6개월 정도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퇴직금 가지고 조금 이렇게 쉬면서 다음 직업 찾아볼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축적된 자본이 별로 없는 상태. 그리고 또 하나는 활동의 지속성을 이어나가지 못하면 예술가로서의 생명성 자체가 이렇게 약해지는 상태에서 한 6개월쯤은 일을 쉬어볼까라고 하면서 들어온 오프를 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런 특수 상황들이 반영되지 않고 제도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시각화가 체계라든지 고용보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보편복지 체계에 법적으로는 편입이 가능하지만 실효적으로는 편입되기 힘든 그런 조건들의 노력이었고 이건 이제 궁극적인 측면에서 과제라고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제도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거는 부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자체를 인정한다면 그 부업을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무관한 아무 일이나 해서 그냥 시간적으로 유연한 아무 일이나 하는 게 아니라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일거리를 어떻게 만들어 볼 것인가라고 하는 작업을 한 지난 10년 정도 이렇게 시도를 해오긴 했습니다. 그걸 이제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적지 않은 예술가들이 참여했고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갔던 사업이긴 한데 아직은 사실 예술가의 제대로 된 어떤 부업 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직업적 조건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직무 역량을 강화한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특정한 직업군 안에서 해당 직무 영역의 전문성을 더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닌 또 하나의 방식은 아예 타 분야로 직업 전환을 시키는, 직무 전환을 시키는 이제 교육들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술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쪽으로 가는 거는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전환을 할 거면 차라리 뭐 여러 가지 측면, 내일 배운 카드라든가 이런 저런 것들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예술이라는 영역 안에서 자기의 직무 전문성을 높이고 직무 전문성 영역을 확대하는 것. 이거는 좀그 쉽지가 않은데 이유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직업적, 전문적인 직업 세계, 일반적인 세계,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학과를 걸치고 있는 교육학 연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속칭 교육학 연구자로 불리기 위해서는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역량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이 사람이 할 수 있고, 어떤 트레이닝을 받았고, 어떤 아웃풋들을 주로 만들어내고 있고, 그걸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전문가 자리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프로토콜, 즉 공유되고 있는 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룰들을 학교, 기업, 기관, 뭐 여러 공동체 이런 것들에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회적으로 합의된 프로토콜이 여러 영역에 적용되고 근데 예술가의 경우에는 좀 독특하게도 예술가의 전문성과 관련된 프로토콜에 대한 합의가 사회적으로 잘 되어 있지 않죠. 예를 들면 아주 대표적으로 노인 단가표라는 게 있는데요. 경력에 따라서 얼마를 시간을 지급해야 된다는 게 노인 단가표인데요. 물론 뭐 프로그래머들도 딱 그거에 따라 지급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자격이 부여되어 있는 직종에서는 그 노인단가표를 최저 기준으로 잡았어요. 예술가 같은 경우에는 그 노인단가표를 만드는 것 자체도 하지 못했고 10년 넘게 논의를 했지만 결국엔 합의를 보지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예술가는 단순히 시간만 축적했다고 해서 더 많은 돈을 받는 종류의 직업이 아니다. 이런 어떤 창의성, 퀄리티 이런 이슈들에 대한 반론을 넘어서지 못했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프로토콜이 없어요. 합의된 프로토콜이 없다 보니까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도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 같은 경우에는 예술 영역 안에서만 그 전문성이 인정되고 순환되고 이런 방식이고 이걸 예술계 바깥으로만 가져 나갔을 때 어떻게 협업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성과물의 형태로 내놓을 수 있는지 적정한 사례비 구조는 무엇인지 그렇게 그 작업한 결과물에 대한 성과 인정 체계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공백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정책적으로 이런 것도 개발될 필요가 있긴 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연구인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술가들의 특수성들을 어떤 식으로 다루고 있냐라고 하면 크게 보면 이런 네 가지의 그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지금 프랑스의 일자리 복지 관련된 걸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고 위에 있는 제가 불어를 못해서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영어로는 실베리 같은데 이거 그냥 프랑스 노동운동이거든요. 그 밑에는 바타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노동청과 연계해서 예술가를 대상으로 예술가랑 미디어 분야 종사자들의 일자리 복지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곳인데 어쨌든 이 두 기관이 연계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예술가들이 전직을 하는 직업을 바꾸는 게 아니더라도 자기 직업 안에서 뭐 역량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일거리를 구하거나 할 때 제시되는 지원들이 어, 개별적인 상담을 배치하는 거, 그다음에 교육 지원하는 거, 그리고 독특한 건 내가 어떤 식의 역량 향상이나 일자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교육 훈련을 받고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 지원들이 어떤 게 있는지까지도 같이 이렇게 묶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한국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요. 사실 한국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좀 약한 게 뭐냐면, 개별 상담 기능이 예술 분야에 특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노동센터에 가면, 고용노동센터에 가면, 취업자 재취업 지원 신청하면 상담사 붙여주거든요. 근데 예술 분야에 대한 어떤 리터러시가 있는 그런 특수한 기관들이 따로 없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술가가 내 직업을 바꾸는 거 말고라도 어디 새로운 걸 구하고 싶을 때 어디에 누구를 만나서 어느 영역에 찾아갈 수 있지? IT 분야를 찾아가는 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광고 홍보 분야에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어떻게 되지? 정말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는 사람을 통해서 사적으로 해결하는 거 말고 공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헤어링하는 시스템입니다. 예술에 특화된 개발 공간 기능이 없고 그 다음에 교육 지원은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온라인 교육 중심이긴 해요. 비용 이슈 때문이겠죠. 근데 이제 오프라인이나 혹은 지역 기반 교육 같은 것들이 약하고, 그다음에 교육 지원이랑 재정 지원을 묶어서 일종의 토탈 킬러 방식의 접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분리돼 있죠. 알아서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직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예술인 복지 영역으로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그 민감한 부분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근데 이제 한 50대 중반이 넘어서 보려면 은퇴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중년 이후에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득 이슈 때문에 일종의 은퇴 자금 이슈가 발생하게 돼요. 예술가들은 축적된 자본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직을 해서 직업을 바꿔서라도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도 현직 예술가에 대한 복지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좀 공교롭게도 예술 분야에서 아니 그래도 없는 제도에 딴 직업으로 가겠다는 애들까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슈 때문에 사실은 안 다뤄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은퇴 이후의 예술가의 삶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또 완전히 붕괴해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이런 세 가지 부분들도 이런 것들이 잘 작동하지 않는데 이 밑에 세 가지 부분이 좀 일종의 토대 작업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좀 취약하게 만들어져 있어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술가의 노동 인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요구되는 과제가 그 전문가로서 전문 기능인인 동시에 불안정 노동자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요즘에 뭐 아마 잘 상상은 안 되시겠지만 변호사들도 철도 근무 변호사들 정말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전문화된 기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정 노동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이런 영역들이 옛날에는 그게 말이 되겠지만 지금은 불안정 노동자가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과반을 넘는 상태이고 그 불안정 노동자가 단순히 기능이 떨어져서 불안정이 아니라 전문적인 영역이나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일거리, 일경험과 관련된 지원책을 만드는 것. 즉, 근로자성 관련된 보편복지 인정 체계를 어떻게 만들 건가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두 번째는 정책의 그 매개 기능이나 공급 기능을 국내에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기관들 간의 연계 효과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어떤 정책 서비스들을 공급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정책의 책임성과 개별화된 케어는 약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을 했으니 우리 할 바 다 했다.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득이 증진되고 있는가, 그걸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그걸 어떤 방식으로 케어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정책적으로 좀 약한데 이게 이제 일종의 그 수요자 중심, 그러니까 정책의 공급자 중심 패러다임에서 정책의 수요자 중심 패러다임으로 전반적인 이동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 안에서 사실 수요자 중심이라는 건 이제 어떤 거냐면 공급을 하고 땡 하면 어디다 물어가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니터링하고 케어링을 한다는 건 내가 잘
이 제도가 나에게 효용이 떨어질 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조정을 하고 이런 요구들을 할 수 있는 창구라든지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건데 그런 정책의 쌍방향 평가를 위해서 정책의 책임성과 개별화된 케어가 필요하다.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투입되는 재정의 규모로 놓고 보면 앞에 뭐 프랑스라든지 영국 이런 데 들어서 작지 않은 그런 데보다 훨씬 더 많은 수준들이 많은데 정책의 쌍방향성과는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이제 전문성의 영역이라는 게 아무렇게나 마구 확대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전문성이 다른 영역에 적용되기 위한 사회적 프로토콜이나 규범 체계 개발이 필요한데 사실 이런 부분은 예술계 내부적으로는 언제나 생존에 급급해서 근데 예술계 외부적으로는 예술은 뭔가 고고한 사람들 혹은 미친 사람들이 자기 좋아서 하는 일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관점이 너무 오랫동안 지배적이었어요. 즉 하나의 직업적인 체계로 인정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어서 예술인의 전문성에 대해서 예술계 내부적으로 사실 예술계 내부에서 그런 거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술계 내 외부 전체에서 이러한 인정 체계랑 사회적 규범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오늘 얘기할 부분들의 가장 밑바닥의 토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양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 이 문제들은 밑에 깔아놓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뭐 양육이라든지 요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논의할 수 있지 않는가. 이 체계가 빠져버리면 나머지 문제는 그냥 개인의 능력과 해결하는 문제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연구에 좀 가정적인 어떤 측면들, 결론들을 가지고 먼저 1차 발표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 분의 얘기를 다 듣고 잠깐 쉬고 그다음에 또 서로 질문하면서 내용을 풍부하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화예술인이 사회환경적으로 처해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성훈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 문화예술인이 여성이건 남성이건의 문제를 다 떠나서 현대적인 조건에서 그 다음 부분들이 또 고려되고 선택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사회환경의 조건들을 좀 이해해봤고, 대단히 불안전 노동이라고 하는 되게 큰 카테고리 안에 상징적으로 오늘 문화예술인들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또 중요한 렌즈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그 불안전 노동 안에서도 이 문화예술인들이 일생활 균형, 그 중에서도 자녀라고 하는 부분들과 어떻게 관계 맺을 수 있었는지, 있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좀 했고, 그 과정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발표자께서 설명해 주시겠지만, 데이터가 좀 적은, 약점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거를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불특정 다수에게 눈덩이 방식으로 하다가 이 또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저희 아주 작은 상품권을 가지고 또 당근에서 도팔기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매크로로 또 집단적으로 이 설문을 막 100개씩, 50개씩 돌려서 가지고 가는 부분이 확인이 돼서 저희가 그 데이터들은 다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 설문이라고 하는 개수 자체가 너무 적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실제로도 사실 그 문화예술인 중에서도 양육 참여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도 있고 하니까 그 함께들은 조금 염두하시면서 여기서 발견되는 흥미로운 점들 같이 공유하면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인 선생님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총 32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눈물을 머금고 데이터를 많이 벌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명 한 명까지 끌어모으다 보니 32분의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저는 문화예술인 남성분들이 출산과 양육, 일과 경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질문에 대한 발표를 맡은 자리입니다. 앞서 얘기를 해주셔서 그 내용을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에서 32건의 응답을 가지고 결과를 분석하기는 많이 아쉽습니다. 좀 의미 있게 보기에는 힘든 숫자이긴 하지만 추후 관련된 연구에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이 32건을 분석을 하게 되었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기를 네, 이 내용이 양쪽 연구에서 이제 말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말하기 힘든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본 질문은 8월 중에 여러 차례 실시가 되었고요. 해당 문항에 대해서 총 40여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0세부터 초등 6학년까지 자녀가 있는 분을 한정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응답자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응답해 주신 분들 40대 서울 거주가 가장 많았고요. 활동 분야는 다양했습니다. 연극과 뮤지컬 등등 대중음악 순으로 나타났고요. 응답해 주신 분들의 근로 형태를 총 세 파트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요. 출산 전, 양육 기간 중, 현재로 구분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많은 근로 형태가 프리랜서로 나타났습니다. 병업 여부를 확인한 결과 32분의 인파가 정확하게 50대 50으로 나왔습니다. 전업예술인 50분, 32분, 병업예술인이 16%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하실 부분이 인상적인 자녀의 수 부분입니다. 32분의 평균 자녀의 수가 1.47명으로 응답해 주신 분들과 같은 해, 같은 기간 동안에 평균 출산율을 봤더니 1.04명이더라고요. 이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비교적 높은 수로 확인이 됩니다. 자녀의 출생 연도는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2015년도에 출생이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아서 지난 10년간 출산 그래프를 보았거든요. 봤더니 그래프가 살짝 올라갔다가 주르륵 내려오는데 2015년도가 이 살짝 올라간 해더라고요. 이때 학교의 출산율이 1.23명이었습니다. 그것과 비교했을 때는 저희 응답해 주신 분들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주요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출산 육아 정책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얼마나 수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왼편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출산 및 육아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가 질문을 많았습니다. 반면에 오른편에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두 센터에 대한 인지는 다소 낮았는데요. 전혀 모른다가 총 12분으로 응답률이 비율이 높습니다. 그 다음은 출산 육아 정책 활용 부분인데요. 문화예술보조금에서 영유아 돌보기 편성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절반 이상이 전혀 모른다라고 응답을 해주셨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직접 신청을 해보신 분이 총 12분이신데 그 중에서 영유아 돌보기를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신 분이 3분 되셨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는 사용할 수 있는지 몰랐다, 권한이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 눈치가 보인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문항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총 16개의 문항을 알고 계신지, 받아본 적이 있으신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옅은 노란색 부분이 수치가 높아서 표시를 해보았는데요. 왼쪽 편에는 육아휴직 및 급여, 오른쪽 편에는 초등 돌봄교실, 0세부터 5세까지 공육료, 그리고 아동수당에 대한 인지가 비교적 높았습니다. 그 다음 그래프랑 비교를 해보시면요. 짙은 노란색 부분은 수혜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본 질문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해본 결과 왼쪽, 오른쪽을 이렇게 나누어 봤는데요. 왼쪽은 비교적 정규적인 직업군 내에서 신청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고요. 오른쪽은 자녀가 있다면, 기관에 다닌다면, 혹은 학교에 다닌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정책 문화입니다. 보셨을 때 왼쪽에 대한 문화는 인지는 있는 반면에 수혜가 거의 영역이 많이 보이시고요. 오른쪽은 자녀가 학교에 다니거나 기관에 다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자녀를 갖기로 결심한 동기에 대한 문항입니다. 어, 기존 연구에서 보면은 자녀를 왜 낳지 않으려고 하십니까와 관련된 문항은 참 많은데요. 자녀를 왜 낳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문항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굳이 이제 낳으신 분들에게 왜 낳았냐고 물으면 사실 응답하기가 힘들기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굳이 그 질문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연구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는데요. 자녀를 키우면서 얻게 되는 정신적인 기쁨과 만족, 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라는 항목이 높게 나타났고, 이 부분은 지금 중복 공답이 가능해서 숫자가 좀 많습니다. 다음은 출산 전에는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그리고 실제로 키워보시니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지금 회색 부분은 출산 전의 고민입니다. 노란색 부분은 실제로 겪은 어려움이고요. 보시면 이제 비용 문제, 수입 보전의 문제가 출산 전에도 실제로도 가장 많은 고민의 항목으로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좀 주목해 보실 점은 어, 개인 생활이 없을 부분은 실제로는 출산 전에는 고민을 하지 않으셨다가 실제로 키워보시니 개인 생활이 없는 게 문제더라 라고 응답하신 비율이 높았고 또 재밌었던 부분은 저도 출산 전에는 사회가 이런데 애를 어떻게 낳아 이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낳고 보니 그 고민은 쏙 줄어들었어요. 여기 네, 28명에서 10명 네,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몇 개 항목들은 넘어가면서 주요한 항목들만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양육자분들의 양육 참여도 그리고 양육 참여 자긍심과 본인의 양육 돌봄 개수, 배우자 양육 돌봄 개수를 수치화해서 표시를 했는데요. 평균 6.8 정도의 양육 참여를 하신다고 응답해 주셨고 참여의 자긍심은 7.97점 그리고 양육 돌봄 평균 개수가 6.34개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좀 재밌었던 점은 어떤 항목에서 내가 하고 어떤 항목에서 배우자가 하는지 나타내 봤는데 확실히 비교적 동등하게 응답을 해주신 문항이 많았지만 식사를 위한 계획을 하고 장을 보고 교육을 하고 이런 것들은 배우자가 훨씬 더 많이 해주셨고 놀아주고 등하원을 시켜주시고 이런 부분은 본인이 훨씬 더 많이 하신다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출산 양육을 위해 도와주실 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평균적으로 한 두 그룹 이상을 도와줄 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줄 사람이 없다라고 응답하신 분들도 30%가 넘게 보이는데요. 실제로도 없고 도와주신 분들도 없고 하는 부분이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보통은 양가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재밌게 제가 읽힌 데이터였습니다. 양육 정보를 습득하는 방식의 차이인데요. 본인과 배우자가 어떻게 정보를 얻느냐라는 부분인데 본인은 보통 직접 가서 행정기관에서 방문해서 검색해서 얻는
정보가 많았고요. 배우자의 경우에는 지인을 통해서, 멤버 기간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 단톡방에서,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얻는 데이터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새로 생기는 정책이나 정보들을 어떻게 배포하고 유포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문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 위쪽을 보시면 양육에 대한 고민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그중에서 응답자는 8분만 있다고 응답을 해주셨고 나머지는 없다고 응답을 해주셨어요. 이 응답은 나중에 다른 데이터와 함께 분석하면서 주요하게 읽히니까 봐주시고요. 그 다음은 이 부분은 저도 분석을 하면서 데이터가 좀 많았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많았던 문항입니다. 문항이 좀 길었는데요. 출산하기 전 나의 커리어가 뭐라고 봤을 때 출산 양육한 이후 내 커리어가 축소되었는지 확대되었는지 숫자로 0부터 10까지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그래서 그래프가 거의 줄에 가깝지만 한번 봐주세요. 본인은 출산 전에 5였지만 출산 후에 평균이 5.25점이 나왔어요. 평균과 가깝거나 살짝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출산 후에 마이너스로 나타나는데요. 이제 32분의 응답자를 그래프로 다 나타내 보았어요. 회색 부분이 밑에도 많이 있긴 하지만 비교적 그 노란색의 배우자 부분이 아래쪽으로 출산 후 경력이 많이 축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경력이 되게 많이 오르신 분들도 있고 배우자의 경력이 오르신 분도 있지만 색깔로 봤을 때 이런 차이도 보이더라고요. 이게 한 200명만 됐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고요. 다음에 네, 이 부분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경력 유지를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부분이고요. 자, 중요한 부분은 여기 이제 메인 페이지 정도인데, 아까 커뮤니티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의 양육 고민을 나눌 사람이 있나 없나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통계 분석을 해봤습니다. 상관관계 분석을 해봤는데, 커뮤니티가 있으신 분들은 아주 미세하게라도 정책을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두 번째로 양육의 자긍심이 훨씬 높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양육 참여도가 커뮤니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자녀의 양육 참여가 차이를 보였습니다. 저도 양육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아들을 키우면서 진짜 시시콜콜하게 친구들, 가족들, 단톡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도 알게 되는 소식들도 많고 또 나 그래, 잘하고 있어. 나는 확인도 받고. 또, 이걸 알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후에 발표해 주시겠지만, 남자분들은 이런 커뮤니티 활동이 조금 더, 없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티가 좀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이르기까지 한 그런 데이터였습니다. 다음은 아빠 본인이 출산 육아 정책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는데요. 많이 알수록 정말 자녀 양육에 대한 자긍심이 높으셨고요. 특이한 점은 내가 많이 알수록 배우자의 경력 유지를 봤을 때 아주 미세하게나마 차이를 보였습니다. 우선은 여성분들은 코로나 시점도 있기도 하고 전업주부인 분들도 데이터에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 이하로 나타났는데 남성분이 출산 육아 정책을 많이 엔지할수록 그래도 경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그 다음은 아빠의 양육 참여가 본인의 자긍심과 그리고 배우자의 경력 유지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확인해 보았는데 이것도 앞에 그래프와 비슷합니다. 아빠가 양육 참여를 많이 할수록 배우자의 경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경력 유지는 무엇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확인해 봤는데 정말 이것도 거의 처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음을 확인을 했는데요. 양육 도움 그룹이 전혀 없는 그룹과 한 그룹이라도 있는 그룹을 차이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전혀 없는 그룹은 본인의 경력이 아주 약간 떨어졌고요. 한 그룹이라도 있으면 본인의 경력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더라고요. 도와줄 수 있는 그룹이 있으면. 그래서 제가 두 그룹 있는 집단, 세 그룹 있는 집단, 세 그룹 이상 있는 집단 다 확인했는데 차이가 없더라고요, 거기는. 무조건 한 그룹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본인의 경력이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것은 더 확연하게 배우자의 경력 유지에 영향을 주더라고요.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룹이 한 그룹이라도 있으면 경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데이터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 문항이 있으면 이제 스스로 연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는데 응답해 주신 분들께 남성 양육 참여 확대를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가장 많은 수가 수당, 평등성 수당직 확대와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부분이 돌봄 기반이 증원되었으면 좋겠다. 또 돌봄 인력이 파견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이 1, 2, 3위로 이렇게 순위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40여 문단이었는데 의미 있는 문단만 추려서 발표를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흥미롭죠, 데이터가. 네.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건, 양육 참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 참여하신 아빠들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라고 하는 게 크게 격차를 보이지 않고 유지되는 상황과, 그리고 이제 물론 격차가 있지만, 함께하는 육아를 하고 있을 때의 배우자의 경력 유지가 함께 하고 있지 않은 전업으로 할 때의 격차보다는 적다. 격차의 차이가 적다인데 이런 특징들도 보이고 여기 자기자긍심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정서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가 이제 확인이 되고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거를 숫자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이제 32개밖에 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조금 더 공적 기관과 협력해가지고 가능하다면 뭐 예술복지재단과 함께 좀 더 많은 분들의 육아를 실제 하고 계시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의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면 더욱 더 좋겠다.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확인한 것처럼 어떤 사회적인 여건에 대한 선입견이 실제 아이가 있을 때에 그게 크게 작동되고 있지 않더라. 오히려 이제 그분들의 어떤 자기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줄어든 부분이 더 큰 고민거리이고, 그리고, 육아를 지원해주는 분들이 주변에 얼마나 외곽으로, 겹겹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안전망이고, 그게 어떤 개인의 정서적인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자체에서도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된 당사자와 아내와 아이의 모든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 이런 부분들도 확인이 되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쪽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16개 지원 정책 중에서도 어떤 부분은 실제 아동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아동이 부모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고 직접 아동이 어느 기관에 가거나 그러면 자동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 효용이 높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뭔가를 선택적으로 신청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정보를 학습해야 되거나 내가 정보에 접근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활용률이 낮은 특징을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아동 존재 관련해서 그 아동이 태어남과 동시에 존재가 이 사회에서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문제를 일으키고 자동 연결되면 또 하는 부분에서는 또 크게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부분도 저한테는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을 제가 또 잡아먹네요. 죄송해요. 잘하실 수 있으시죠, 소장님?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아까 말한 12시간 동안 함께 했었던,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나타날 때에, 그런 선택들이 어떤 부분에서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한 맥락적인 부분들을 시합니다. 그래야 복귀시의 손실이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로의 커리어를 유지시키면서 그러니까 나의 커리어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출력에 영향을 끼치는 부모의 기본적 가치관과 태도라고 했을 때 문화예술인의 경우에는 결혼이나 인출력에 대한 주변 압박이 거세지 않았다. 아니,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은데 주변 압박보다는 본인의 온전한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본 연구 참여자들은 비활동기, 코로나 시기 등의 출산을 계획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관에 인출력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일반적으로 폭력되는 학벌을 통한 계층 이동이나 성향 이동에 대한 요구는 크게 잘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아동의 예술적 기질에 대한 호기심이 큰 상태, 문화예술적 기질에 대한 자원화의 가능성 이런 것들도 초반에는 이제 보여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계획 아래에서 아이를 낳기보다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인출력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주변의 동료들 롤모델,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의 아이를 또 키우는 모습, 내 주변에 있는 같은 문화예술업을 하는 친구가 실제로 아이를 케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영향들을 많이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째는 왜 낳았냐라고 했을 때는 둘째 역시 특별히 많은 자원이 없더라도 출산이 가능한 이분들은 이미 2명 이상의 자녀들을 갖고 있으신 선생님들이셨는데 돈이 없어서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첫째와의 유대나 안정적 가족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둘째를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에 어떻게 진입시킬까? 첫 번째를 낳게 되면 이 경험이 굉장히 소중하고 좋다면 둘째는 가능하다고 하는 것들을 실제로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지지그룹과 인출력이라고 하는 파트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앞에서도 단 한 개의 그룹만이라도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커리어라고 하는 것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통계에 것 같지만 지지그룹은 인출력 남성 육아를 가능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남성 육아를 시작하신 선생님들, 우리 이제 공동양을 이상을 하신 선생님들 역시 우울증, 심리적 위축, 영역 축소 등의 엄마들이 겪고 있는 이제 경력단절이라는 엄마들이 겪고 있는 경험을 동일하게 겪으시는데 이때 원가족 육아라든가 특히 동료 육아 동료들이 같이 그 이제 공연장에서 아이를 케어를 해준다거나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이 많이 되고, 공동육아 이런 것들이 실질적 문제와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축이 됩니다. 특히 동료의 지지 아래서 한 가정이 일출구 많이 성하게 되면, 아, 내가 연극을 하면서도 아이를 저렇게 키울 수 있구나, 내가 마술을 하면서도 아이를 저렇게 키울 수 있구나라고 하는 롤모델로 기능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도 좀 이제 보시면 이제 실제로 뭐 조연출이 같이 놀아주고 예뻐해줬다라고 하는 것들, 분장실에서 아이가 어떻게 케어했다 이런 얘기들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동양육 이상 중량육을 한다라고 하는 남성 육아의 특징이 뭘까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기획노동과 생활케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본연구 참여자들은 아동 케어, 아이를 보는 것, 그냥 이제 왔다 갔다 데리고 오는 것 이상으로 생활에 대한 케어들을 함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비남성과 가정에 비해서 많은 부분 생활 케어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주 양육자라고 설명될 때에는 거기에 더해서 기획 노동의 파트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양쪽이 뭐 나눠서 이것들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시기에 내가 특징적으로 이 주양육을 한다. 혹은 어떤 시기에는 이제 와이프가 한다. 뭐 이것들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내가 주 양육의 시기를 맞이했을 때는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도시락을 위해서 장을 뭘 봐야 될 건지, 주말에 어떤 놀이를 할 건지까지 기획을 하는 것들이 이 남성 육아에 포함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성 육아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할 때에는 생활을 필요하고 돌봄의 감각을 확장한다는 그 전체로 논의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이제 인터뷰에서 특징적으로 봤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분들 역시도 정보 접근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좀 취약한 특성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양육 주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의 노력이라든가 개인 시간을 투자하고 하는 것들로 커버가 가능한데 정보 접근에 있어서는 통계와 마찬가지로 동사무소나 지역 기반 서비스에서 주로 정보를 취합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정보가 농업적으로 취합되는 창구가 잘 없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나누고 경험을 해결하는 장소라고 하는 것들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6세 이후에는 주 양육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엄마 커뮤니티에 진입하기 어려워. 이거에 대해서 정보가 단절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6세 이후부터는 학원을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엄마들끼리의 커뮤니티, 그러니까 어떤 사적인 커뮤니티 안에서 돌아다니는 정보에 대해서는 아빠가 정보를 얻는 것에 한계가 발생합니다. 근데 문제는 학원이라고 하는 것도 학원을 안 보내면 되지 않냐라고 했을 때 학원은 단순히 사교육이 장이 아니라 아동의 시간의식을 담보하는 방법이 되고 아이의 외로움을 해결하고 친구를 만나겠다는 아이의 욕망을 해결하고 부모의 죄책감을 없애는 방법으로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주어지는 돌봄 교실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보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돌봄의 어떤 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학원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들이 대다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돌봄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몇 시간을 케어하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에 어떤 돌봄의 질을 이제 보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정책적으로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정보 소외부터 해서 쭉 이제 아빠 인권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것까지 쭉 같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제가 가장 인플했던 거는 오른쪽에 있는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연을 포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 있다. 아이 셋을 키우면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 사회적 예술하고 좀 다르고 우리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우리가 이 예술 활동을 애 키우다가 뭔가 다른 데로 넘어가지 말고 여기서 좀 더 버텨보자. 그래서 공연만 먹고 사는 우리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더 이렇게 따라왔으면 좋겠다는 인터뷰 내용이 굉장히 따뜻하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내용들을 보면서 어떤 제안들을 할 수 있을까, 정책적 제안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동일임금, 동일노동, 동일돌봄이라고 하는 전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남성, 여성 모두나 어떤 이 분출력이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같은 경험을 하고 사실 여성이 계속 이제 그 부부 양육자로 이제 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동일임금이라고 하는 전제에 있어서 남성들이 훨씬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고 하면 당연히 경제적 선택에 있어서는 남성이 이제 제1 부양자 될 수밖에 없는 것들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선택지를 좀 넓히기 위해서는 이런 전제들이 좀 이루어져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가족 경험을 확대화하는 그래서 어떤 가족 경험을 하고 있느냐를 같이 이제 만들어 나가고 특히 아동 프렌들리한 사회가 이제 있지 않고서는 첫째를 낳는다는 거 출산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 첫째를 가질 마음을 먹게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롤모델을 많이 보여주고 우리가 이제 아동을 키우기 좋은 사회다라고 하는 것들이 먼저 선행돼야 되겠다. 그리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연대와 공동체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형식이 아닌 시간의 질에 대한 고민들, 어떤 시간을 보내게 할 건가, 공공성에서 공동 교육에서 할 의견이 이 부분은 같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봄 문제에 대해서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감각들이 확장되어 있고, 제도화, 탈제도화로는 좀 이 부분은 좀 고민인데, 모든 영역을 제도화할 것인가라는 사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영역들은 제도화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어떤 영역은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진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사각지대를 어떻게 보완하면서 제도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같이 함께 가져갈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논의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계는 이게 서울 정치 논의다 보니까 사실 지방이었다면 내가 남성부가 불가능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거 문제라든가 경제적 상황에 대한 논의가 깊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 논의가 문화예술인의 경제적 상황의 개선을 담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양육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그러나 의미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아이를 가진다는 것이 단순히 경력 단절이 아니라 여기서 가족을 포함해서 이제 영역들이 확대되는 경험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단서들 그리고 입출력 상황이 취약하다 여겨준 이 집단이 남성 양육이라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단서들을 이제 발견하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이를 갖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면서 지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섯 분이 12시간을 함께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15분에 다 담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내용들을 뽑아서 잘 발표해 주셨고 아동 프렌들리하다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아까 이 통계에서도 연결되는 지점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그 경제적으로 열악한 구조, 그러니까 겸업을 하더라도 사실 저임금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는 토대 위에서 현실적인 고민들을 보강할 수 있는 부분 외에 정서적 지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선배 그룹이 또 롤모델로서 버텨내줬었던 고마움 뭐 이런 것들이 이 맥락 안에서 다 구술로서 그러니까 구술로만이 전달될 수 있는 내용들이 다뤄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내용을 쭉 들으셨는데 편하게 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 질문을 연구진에게 하셔도 되고, 지금 여기에 이제 이 FGI에 참석했었던 육아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 임출육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FGI에 안 오셨던 분도 계세요. 그래서 뭐 설문에 참여하셨던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번 이제 연구진에게 뭔가 의견을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의견을 더 보태서 정책으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보태 주셔도 됩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너무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어쨌든 비혼 상태로 살아가고 있고, 계속 앞으로의 삶도 큰 변화가 없다면 아마 비혼으로 살아갈 것 같은 사람이라서 주변에 이제 조금씩 한두 명씩 생기고 있거든요. 임신하고 애 낳고 그러면 솔직히 막 위로해주고 도와주기는커녕 섭섭해 했거든요. 약간 철없는 마음에 이제 더 이상 한 10년간 못 보겠구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랬는데 사실 좀 제가 했던 생각들이 되게 짧았구나라는 걸 저는 이 활동과 이 보고서를 통해서 좀 느꼈거든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임신, 육아, 출산 이런 이야기하면 되게 무서운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심지어 저는 이제 성교육도 하니까 청소년들한테 피임 강조할 때 막 되게 이렇게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책임이 됐냐? 책임질 수 있냐? 근데 솔직히 생각해보면 저도 지금 책임질 수 없는 것 같고 책임이 뭐지 싶은 생각도 하고 막연하게 그것을 되게 이제 수치나 이런 것들로만 생각했었는데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좀 들으면서 아, 책임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어떻게 잘 관계 맺겠다라는 의지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제가 다른 이 청소년들이나 다른 이제 교육하면서 만났던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좀 덜 했던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좀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지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아, 나도 누군가에게 지지해주는 사람이었나? 라는 반성도 좀 많이 했습니다. 당장 주변에 임신하고 애 생기고 돌보는 친구들한테 야 몰래 나와 막 이런 이야기만 했지 그 친구들 어떻게 도와주거나 내가 아이를 돌보거나 혹은 내가 대신해서 뭐 이렇게 선물이라도 주거나 하지 못했던 것 같다라는 반성을 하면서 또 여러분께 또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었는데 지지그룹의 중요성, 커뮤니티의 필요성 많이 느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셨듯이 남성들이 정말 그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돌봄하는 남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남성들을 찾는 과정에 있어서도 많이 느끼거든요. 돌봄을 하지 않는 남성도 잘 모여있지 않더라고요. 남성들 자체를 어디에서 잘 찾지? 어디에 어떻게 해야 이들을 불러내고 이야기하고 좀 더 이런 이 돌봄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지? 어떤 주제가 좋지? 어떤 방법이 좋지? 막 이런 것들이 저희에게도 되게 고민이어서 어쨌든 저희가 이 많은 남성들을 모아놓는 자리가 진짜 드물거든요.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뭐 어떤 정치적인 사안 이렇게 해서 약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은 어떤 사적 영역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10명의 남성이 이렇게 모이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 그 시도들이 있지만 결실로 연결되기가 너무 어려워서 고민들을 같이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올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일시적이었지만 그룹을 모아봤다거나 뭐 이런 의견 혹시 있으시면 의견 나눠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김태현 선생님은 이제 FGI에 그때 많이 참석을 못 해주셔서 이렇게 그때는 기회가 안 돼가지고 함께 못 했는데 혹시 이 지지그룹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아이를 키우고 계시잖아요. 주양육을 하고 계실 때 혹시 지지그룹이 있으시거나 그 지지그룹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지지그룹이신지 뭐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제 아이 낳고 쌍문 정도를 살다가 아이를 낳고 나서 파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 이사를 가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화가를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작업실을 따로 내지 않고 견디는 상황이 아니에요. 집에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짐이 많이 쌓이잖아요. 그림을 그려야 되다 보니까 이 주변의 대학교 동문들이 경기도 파주 쪽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분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이가 4살이었는데 자기 집을 팔고 내놨다고 동생이 졸업동의 형이었어요. 그분이 다른 다른 작가여가지고 편한 동네 이사를 갔다가 집값을 쌓고 경기도 내가지고 갔는데 제가 이제 고학번인데 그 학번 여자 후배로 그 동네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운이 좋게도 그 후배의 아이가 이단성 쌍둥이인데 저희는 동갑이에요. 그래서 4살 때부터 같이 어울리게 됩니다. 근데 사실 대학교를 같이 다니는 얼마 안 됐는데 어느 어릴 때 봤던 친구가 그 친구는 이제 애 엄마고 저는 애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애가 똑같이 다 동갑이니까 되게 미남성 성격의 남자 하나니까 같이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공동 육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운이 좋았던 거죠. 지금은 운이 좋았던 거 같아요. 지금도 사실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내고 있고 근데 저도 사실은 이렇게 막 사교생이 되게 좋은 사람은 아니고 예술가 되고 그다 그 생각이 있긴 하지만 다행히 그 친구는 또 후배 친구 제가 막 얘기하면 그 이란성 쌍둥이 애엄마는 그 남편분이 천공일의 신부님이세요. 지역 활동을 좀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동료도 없고 그리고 되게 그 집에서만 혼자 되는 게 있거든요. 사회적이지 않은 성격이 되긴 하고 그 친구를 통해서 사는 애 엄마를 또 후배를 받게 되고 애들끼리 또 우리 놀러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지금 저는 학생의 부회장까지 하고 있거든요.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거의 독방 육아로 그러니까 딱 나이 1살 때 1년 반 집사람이랑 같이 운동 육아를 하고 집사람은 직업이 물리치료사고 저보다 훨씬 안정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학원생이라든가 일러스트 같은 거 활동하고 있고 법대 없이 둘중 누구 하나가 애를 봐야 되니까 우리 보호받을 때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가 하면 되지 않을까? 그때 이제 그때는 동아치기 같은 것도 내가 할 때라 그런 것들 이제 의뢰를 받아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1년을 같이 육아를 하고 13개월부터 제가 이제 혼자 독방 육아를 하면서 했으니까 이게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 중간에 여기 제가 아까 뒤에 여러분 먼저 해외하는 거 있는데 막 눈물이 나는데 갑자기 일어나다가 애가 아프면 전화는 아주 마감을 제가 죄송한데 못 지킬 거야 됩니다. 애가 아파요. 이런 일도 한두 번이지. 한 세네 번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죠.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쉽지 않고 그냥 주먹잡기 하면 안 될까? 사실 이제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경제적인 것 때문에 계속 다른 일을 했었던 거거든요. 뭐 어쨌든 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다시 애를 보면서 전업 작가로 다시 이제 전직이 된 거죠. 무슨 생각을 아직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도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어린이집 어린이집을 다녔을 때 또 이제 조금 적응이 됐을 때도 5살 때 6살 때 어린이집에서 그때 그 어린이집에서 아빠와 아이랑 1박 2일로 같이 캠핑처럼 하는 시간이 한 번 있었어요. 저는 이제 싫었죠. 왜냐면 저는 애를 계속 봤을 때 보는 이제 엄마의 입장이고 다른 아빠는 정말 아빠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제가 애 발도 빡겨주고 애가 제 발도 빡겨주고 맨날 하는 건데 마지막에 이제 그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빠들이 모아놓고 이렇게 돌아가면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마무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웃는 거예요. 좀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장 다니는 친구들과 다른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여서 모르고 살았었는데 어떤 아버님이 그냥 약간
뭐랄까, 이동으로 세미를 하시는 분이 자기는 애가 자고 있을 때 나오고 집에 퇴근해서 들어오면 자는 건 없어요. 그런 시간을 가져본 경험이 거의 없던 아버지들이 세대를 계시죠. 그래서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고, 아이가 친한 친구가 누군지도 몰랐고, 아이가 자기랑 일박이를 같이 엄마 끌어서 자기랑 한번 가는 거 좋아하는지 몰랐다고 유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 그때 좀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인 직장 다니시는 아빠분들은 이렇게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나는 그때 좀 조금 바뀌었던 게 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긴 한데 이런 것들이 행복한 시간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보면 현실화도 한 거죠. 사실 저도 게임 좋아하고 방구 좋아하고 술을 안 피우지만 저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제가 그림 그리는 친구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조금 더 저도 제가 작품 활동에 있어서 이거에 대한 좀 적극적으로 보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또 조금 달라진 게 있다고 한다면 삶에 대한 균형감이라고 해야 되는 할까요? 아니면 그 세상을 이해하는 풀에 대한 균형감이라고 해서 어릴 때는 아이를 낳기 전에는 어떤 건 너무 좋고 어떤 건 싫고 이거는 얘기를 같이 없고 이렇게 좀 되게 날이 새는 사람이었는데 아이를 낳고 싶어서 이런 것도 막 그랬고 제가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어떤 집단의 아빠들이나 남편들하고 얘기 듣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은 세상이 돌아가는 이해가 돼요. 사람들 왜 아파트에 붙여 들어가지? 전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애를 낳고 키워보니까, 이래서 아파트 하는구나. 이래서 우리나라 성장지지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정치 재밌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이해가 되는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보통 예술가들 그냥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저기 마지막 강의 안선영 예, 소장. 안녕선생님이랑 다른 분들 자연 선생님이랑 발표 다세분거다잘 준비 잘 됐는데 조금 아쉬운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통계조사하고 그다음에 그 예술가분들 이렇게 많은 모임을 하실 때 사실 이제 저는 제가 경기도를 살아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지금 그 서울은 집값도 너무 비싸고 해서 초등학교 숫자가 줄고 있어요. 해고되는 학교도 많고 왜냐면 제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는 부분 같은데 데이터라든가 통계 같은 거 수집을 하던가 그런 좀 섭외를 하실 때 경기도 외곽 쪽에 있는 시도시라든가 경기도에 계시는 예술업은 오히려 훨씬 많거든요. 실제로 경기도도 지금 집값이라든가 땅값이 많이 올라서 예술분들이 경기도에서 지금 어디서 밀려나려나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경기도에서도 조금 뭐 이렇게 좀 개발이 덜 된 이런 게 많이 계세요. 예술가분들이 그런 쪽에서 데이터라든가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아까 보니까 무슨 서울 안에는 마포구라든가 어떤 대학로에 돌봄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생기는데 여기도 외곽은 신규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사는 파송만 해도 제가 사는 데는 하도 300명인데 우리 이제 헤이디 예술마을 근처에 있는데 들어가기 전에 거기 약간 이제 아파트 안 됐어요. 근데 거기 동네랑 그다음 저희 동네에서 키로수로 8km, 10km 차이 나는 데가 교하고 우정신도 시간인데 지금 얼마나 웃긴 상황이냐면 직선거리는 8km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저희 지금 카년 초등학교 통해서 다니는 저희 애 학교는 세 반이었다가 다 두 반을 죽었어요. 애들이. 300명 정도 됐다가 지금 280명이 시즌밖에 안 돼요. 근데 교화나 우정은 지금 학교가 없어 짓고 있어요. 반이 10반, 12반 그래요. 딱 8km 차이.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신도시들 중에 다 이렇게 봤거든요. 서울에서는 이제 이거 빠지고. 저 같이 일하는 주변에 작가 형도 초등학교 3학년짜리 딸을 키우는데 그게 영평구 살거든요. 영평구가 인구 밀집도가 제일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단수가 줄었다고. 거기도 인구가 빠지는 거죠. 근데 이런 거 다른 분들 하실 때 경기도 외곽 쪽에 더 찾아보시는 거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남자분들 모이기 쉽다는 거 되게 알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되게 외곽 찾아요. 신동시 쪽에 사시는 거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그 지원금의 특수성 서울시에서 받다 보니까 이제 그런 특성이 한 가지 있었고 한 가지는 이제 어
여러 가지 저희도 배웠어요. 근데 이제 예술인 복지재단은 전국에 활동하시는 예술인들이 모두 이제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기는 한데 이게 이제 민간의 작업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또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좀 기초 작업으로 해서 향후에 이제 그 이번에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 지역적인 한계 이런 부분 좀 극복해 보려고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지금 이제 마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술인 자녀들이 어린이 그러니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 센터가 이제 두 곳 있잖아요. 만약에 근데 이제 저희도 내부에서 막 토론한 거는 이게 그 집 근처에 있을 때는 예술인 특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밀집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 공간이 그래도 홍대 마포가 가까우니까 거기 하나 있고 뭐, 그리고 이제 대학로에 하나 있고, 뭐 이런 특성이 있는 한계가 있어서, 근데 만약에 경기도에 뭔가를 하나 지어야 된다, 이렇게 요청하는 게 좀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이제 제가 보니까 창업하신 분들이 문화예술 운영 쪽에 많이 계시거나 연구에 이쪽에 많이 계셔서 이런 데이터 하고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만 그 주변 사람 작가일 거 아니에요. 뭐 그림책 작가는 화가들 여기는 화가들이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경기도 매각 쪽으로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대나 막 대학로라든가 이제 마포 쪽에 있는 아무래도 밴드 활동이라든가 원도 활동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떨어지고 우리 파주인데 굳이 뭐 물론 뭐 마포까지 자격으로 차가 안 막히면 한 35분 40분이 넘긴 하지만 파주에서 굳이 40분 동안 차를 몰고 가가지고 가지고 가고 통학버스는 없을 테고 이 직업적 특성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만약에 그런 게 생기면 좋겠지만 경기도 사실 지도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서울 팀 둘러싸여서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작품 활동을 하면서 예술교육지원센터라든가 예술인단체재단, 그다음에 경기문화재단 이런 공공활 같은 것들을 공신을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지원금 신청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 권역이 넓어서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군데로 나누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경기 북부에서 경기도, 경기 남부에서 경기 서부에서 나눠서 거점을 확실히 만드는 굉장히 좋겠죠. 거리로 따져서 교통편이나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좀 성격상 보면 특이한 성격이 있는 예를 들면 연기권역은 시각 쪽이랑 문학 쪽 작가분들은 기본적으로 주거와 통합된 형태의 작업지 형태 그리고 개별화된 작업 형태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런 그리고 이제 경기권에 쫙 있어요. 크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의 어떤 육아 지원과 관련된 센터들은 엄밀히 말하면 국민복지의 일환 안에서 그냥 주거 기반으로 선별하는 방식이 쫙 펼쳐져요. 지금 대학로와 마포에 있는 돌봄센터는 제가 이해하는 건 살펴보게 되면 일종의 인터 돌봄센터죠. 예를 들면 삼성이나 LG나 이런 데가 아니라 직장 내 어디 있어요. 예술인들이 이렇게 특정한 직장이라는 게 있는데 그 대학로 쪽에 연구 베이스, 그다음에 마포라는 데 음악 베이스, 그러니까 유동적 직장을 거기에 설정을 하고 그 직장이라고 하는 사이트 중심으로 이제 요거 있는 거고 말씀해 주신 게 사실 예술가의 어떤 작업 특성을 반영하는 대본센터가 번역으로 다 생기면 제일 좋은데 어, 그보다 이제 제일 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주거지 기반의 돌봄 인프라가 지금보다 더좀 안정적으로 되는 게 맞고 그거 플러스에서 예술가의 노동 특성을 반영하는 일종의 가상의 뭐 직장을 이렇게 같은 기능들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싶은 것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인 아까도 개인적인 경험이긴 한데 제일 힘들 때였던 것 같은데 아이가 2살 때에서 한 4살 가기 전에 너무 힘들 때 그것도 다 저게 선배 누나가 있었기 때문에 좀 이래가지고 저보다 애를 벌써 일찍 키웠던 그 누나 작가가
여성가족부에다 전화를 하면 집에 애를 가지고 한 번이나 아주머니 너무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래서 또 집사람 혼자 뭐지? 직장 생활 하니까 소득이 너무 될 거다. 그래서 사실 첫 대리운전을 제가 2016년도에 했는데 첫 대리운전 준비 시작을 2013년도부터 해가지고 한 3년 정도 했는데 그 기간에 2년 정도 제가 여성가족부에 전화를 해가지고 저희 집에 일주일에 3일 해가지고 3시간씩 네. 그런 게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아이가 보통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초등학교 돌봄이 있긴 하거든요. 돌봄 아까 제가 흥미롭게 들었었는데 그 돌봄을 보내놓고 시간을 단순히 보내기보다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빼주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그건 나쁘지 않았거든요. 돌봄에서 뭐 영어 가르치는 것도 뭐가 중요했어요. 친구랑 재밌게 놀고 친구랑 나쁘지 않고 자기가 그 흘리면 진짜 키우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상한 걸 쓰는 문제 사교육을 할 수도 없고 회의 능력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돌봄 되게 괜찮아요. 학교 돌봄 생각보다 학교에서는 돌봄 괜찮았고 오늘 애도 지금 반가운 돌이거든요. 여기서 나쁘지 않다고. 그리고 저희 동네 특성상 저희 동네 근처 학원은 애기 힘들어요. 저희 동네에서 만약에 제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학원을 다니려고 하면 제가 제 시간 또 빼가지고 동안을 어느 쪽으로 피로를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거의 애가 저를 닮았을 거 아니에요. 공부를 좋아할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애에 들어간 사교육비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게 내가 티 안 내고 아이한테 간단 말이에요. 아이가 바깥나가 좀 봐봐 할 때 그냥 이렇게 받을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면 저는 제가 깨달은 거죠. 제가 이렇게 예민도가 높아져 있으면 작업을 많이 못했거나 경제적인 것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뭐 스트레스 받으면 계속 애한테 이제 리액션이 다르거든요. 어느 순간 저는 이제 어느 순간 안 거죠. 아 이게 내 문제인데 내 문제 아이가 나한테 똑같이 항상 반응하는데 내가 문제가 생기면 아이한테 좋은 연애에 가지 않을 수 있겠구나를 나중에 알고 좀 마음을 내려놨어요. 사실 그건. 근데 돈 많이 벌면 좋죠. 그렇긴 한데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그거를 애한테 계속 풀 수는 없는 거죠. 애는 죄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네네. 아니 네네네. 그런 그럼,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 남아페 식구들 중에서 사실 실제 결혼하신 분은 아니시죠? 네네네. 그런 위치에서 혹시 이제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연결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오늘 아까 똑같이 이 앞에 내용들을 듣고서 어떤 부분이 사실 몰랐던 영역인지 새롭게 좀 알게 됐거나 이런 부분 같이 의견 나눠주시면 돼요. 저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떠올랐는데, 사실 오늘 이야기 좀 들으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들은 너무 많이 떠올랐잖아요. 그리고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나 이런 문제, 노동시장 이중 구조에 대한 문제, 주거에 대한 문제, 근로소득의 한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오히려 그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런 문제는 그런 문제대로 좀 해결하는 결로 가져가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할 건 아니고,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다양한 가족 형태, 그다음에 다양한 돌봄 형태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보여지고 그게 안전하게 공유될 것인가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걸 방해하는 게 제도도 있겠지만 오히려 제가 말씀드려서 느끼는 거는 비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저랑 제 또래들이 결혼하고 있는 출력에 대해서 맨 처음 딱 떠올렸을 때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우리 인터뷰 결과에서는 사실 왜 그 아이를 낳게 됐고 왜 육아를 하게 됐나요라고 했을 때 기쁨 이런 것들이 오긴 했는데 막상 또 그걸 계획하고 혹은 마주하고 있는 저와 제 또래 입장에서는 결혼과 인출력하면 맨 처음 떠오르는 게 조건과 비교거든요. 내가 어떤 조건을 갖고 있지? 우리가 어떤 환경을 갖고 있지? 그것들이 어떻게 비교되지? 최소 조건은 뭐고 최소 환경은 뭐지? 이 생각부터 먼저 하게 되고 나는 어떤 일자리를 갖고 있지? 나는 어떤 조건이 있지? 그리고 어떤 조건이 최소화해야 되지? 근데
거기서 이제 계속 어떤 커뮤니티들에서 들어오게 되는 혹은 주변에서 압박을 받게 되는 것들에서는 점점 그 조건이 이제 높아지고 뭐 임신, 출산, 육아 때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 넘어가서 교육을 하다 보면 막 영어 유치원 얘기 나오고. 근데 아까 또 선생님께서 나는 그런 것보다 여기 중요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되게 많은 양육자들이 거기에 그 반응을 하고 영향을 받고 있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런 문화에 좀 돌멩이를 던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혹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아까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던 그런 다양한 가족 경험,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하고 또 그런 것들이 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문화를 만들어서 그런 되게 비교하고 경쟁하는 식의 문화를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뭐 어떻게 실감하고 계시고 어떻게 또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선생님 어때요? 거친 얘기가 입에 나오다가 거치게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남 쪽에서 카페에 앉아서 대표님 일을 하는 일이 있었고요. 바로 옆에 20대 후반에 그, 그 부부, 부부두쌍이 애를 데리고 와서 얘기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한 부부는 지방에서 올라와서 교육을 키우다 보니까 순간 집에 막 선을 하기 시작했고요. 듣다 보면, 못 사는 동네 가면 괜찮다. 맞아요. 그래서, 네, 왜냐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환경에 이제 되게 오래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넘어서는 경우는 어렵죠. 이제 또래또래하게 됐다면, 비교가 덜해서 괜찮은데, 좀 이제 그 부분들이 정말 말을 딱 거기에 누가 꺼내고 싶었으나, 웬 아저씨가 잘 주고 얘기하는 순간 뺨을 맞거나 하고 뭔가 일을 하지 이제 입 닫고 이제 가만히 얘기만 하고 있었는데 왜 그 얘기를 다시 드리냐면 그 육아를 하면서 저는 저의 가장 좋았던 점은 좀 간단해졌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좀 더 간단해져서 물론 뭐 지금 또 애를 양육학교에 보내는 거에 양육 방송이 갖고 있는 템포에 너무 이렇게 우그락우그락 말을 내고 있긴 하지만 그 그렇지만 좀 단단해진 점들이 있어서 덜 비교되시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원래 그 전에 교육이었었으면 아이들도 더 간단히 키워질 거고 뒤늦게나마 아이들 키우면서 좀 배워가지고 조금 나아졌다 정도 인거기 때문에 뭐 그 아까 말한 문화 그게 더 먼저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이게 다더못 살게 되면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 시키는 걸로. 상향으로 하면 비교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캠페인 부분 그거에 대해 좀 긍정적인 케이스들이 에 대해 좀 와닿으면 좀 덜해질 텐데 뭐 어쨌든 최근 뭐 12년 윗대 한 2, 30년간은 그 가족도의 환경 속에서 뭐 지내왔기 때문에 참 쉽지 않죠. 아주 전체적인 집단적인 캠페인보다는 개별적으로 그거를 좀 행복한 사람들의 얘기가 더 뒤처지는 정도 수준이 할 수 있는 거가 아닙니까? 어쨌든 결국은 뭐 운동 유튜브든 네 겉으로 다 있습니다. 우리가 속으로 보니 너무 힘들지만 겉으로는 일단 우리는 음식 관련해서 전국체면 애를 보면 알지 우리 그걸로 뭐 이모티콘 그걸 보여주나요? 라고 얘기하는 정도만 있어도 조금 마음이 편해진 것도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너무나 그 인상 쓰는 사람들만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여지는 점만 해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오늘 그 하나의 사례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네, 또 다른 질문을 네네네. 이원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또 관심이 갔던 것이 좀 단단해지셨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이 토론, 집단 문제 준비하면서 좀 궁금했던 것이, 가장 양육을 하기 전과 후에 달라진다고 볼까예요. 그러니까, 진짜 보통 우리 사회의 남성들은 자기 돌봄도 잘 못하고, 남들을 챙기는 것이나 타인을 돌보는 것에 미숙하다고 많이
것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고객과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한국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알 수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육아를 이제 양육을 하시면서, 돌봄의 의미가 좀 이렇구나, 과연 좀 변화의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런 경험 없이 좀또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이건 딱히 받으시죠. 네, 뭐, 오늘은 친구들하고 연애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이제 대학교 동창회 반과 고등학교까지 있었는데, 대학교 동창회 가면 여기 있는 보좌관들, 제가 국민이 안 되는 골프 치는. 그러니까 초청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알람을 볼 뿐이지 하고 있지 않은데, 그거에 뭘 스트레스하고 있는 게 육아의 강도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길과 내가 달라졌다라는 걸 받아들여지는 시간이 육아를 한 10년 정도 동안 이제 쌓여지거든요. 이미 그 전부터 네가 딱 했었지만 그런 걸 단단해서 봤다는 게 그런 게 있어서 다른, 네. 뭐 하는 얘기 했는데 저는 그 전에 이제 영업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축구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뭐 만나면 코인 얘기하고 뭐 주식 얘기하고 여권 얘기하고 사회 바쁜 얘기하고 여기가 너무 재미없어서 안 만나기 시작한 지 이미 됐고 그래서 그 생각에 맞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자연스럽게 그게 지지적으로 저라고 제가 세상 사람들이 구성이 되면서 우리끼리 잘 살자 우리끼리 응원하고 살자는 이제 문구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아까 잠깐 이제 남성 지지 그룹에 대한 얘기 사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저 육아를 해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모들 저희를 지지하는 아이들한테는 삼촌들보다는 이모들 지지그룹이 훨씬 더 든든하고 견고하다는 생각보다는 들지. 그러니까 삼촌들 중에 뭐 하나만 삼촌이 첫 번째 맥주 내가 사줄게 이런 있어요. 뭐 내가 보내주겠다는 삼촌들은 많은데 그런 사고들이 실질적으로 애를 들고 가서 정말 비상시에 돈을 주거나 아니면 비상시에 애를 안아주거나 그런 했던 부분들은 사실 이모들이 많았다는 게 현실적으로 보이고 특히 딸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지금 파자마파티 갈 때 아빠가 있다고 안 보내는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있어야 보내고 엄마가 없이 아빠만 있는 저도 아빠 저 혼자 있을 때 그 뭐야 딸 친구들이 오는 거 자체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 엄마 같이 있는 날 보내게 되는 것도 있더라고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 서로 과연 제 딸이 있어 그런지 이런 것처럼 디디고 있는 것도 그렇고 돌봄이라고 또 아이랑 같이 키우는 거 단단해지거나 뭐 좋았던 것들은 그냥 같이 잘하고 그냥 처음엔 체계적으로 생각했다가 지금은 그냥 그 아이를 보는 재미, 같이 대화하는 재미, 같이 키우는 재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구조는 없는데 다만 역으로 결혼을 한다거나 임신 안 하고 임신하고 같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들에서 단순히 어떻게 보면 책임감일 수 있는데 저는 지금이 훨씬 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서 정말 괜찮아처럼 살았겠다. 말씀이 감추고 뭐 괜찮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살았을 텐데 그것이 어떤 책임감이라는 걸 많이 의무감을 많이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이런 가정들의 어떤 변화들이 나 스스로를 조금 더 어른스럽게 그거로 만들어주는 가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되게 저한테는 사실은 그냥 그 가정 그런 지금까지 가정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설치자면 이제 뭐 지금 같이 갈것 같아서 식당에 오기 전에 어떻게 아내랑 이제 무슨 얘기해야 돼?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 아까 얘기 말씀하신 대로 이 예술가들에 대한 어떤 선별적 복지나 정책에 대한 문제, 아니 지금 일반 정책 전체가 지금 안 바뀌는데 이거 보편적으로 뭐가 안 되는데 예술인들 좀 해달라는 게 중요해. 이런 얘기가 또 한참 이제 수다를 떨다가 아까 말씀하신 우리 노동의 형태라든지 우리가 하는 일들이 1, 2, 3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요. 단순하게 아는 11명을 구하더라도 그게 일하는 사람들이 낮에 일하고 주말에 쉬는 거에 되게 맞춰져 있는 어떤 구조함이 있어서 저녁에 구하거나 주말에 구하면 그게 비싼 거예요. 근데 나라에서 보조라도 똑같은 어떤 보조라고 사람을 시간당 피해를 받게 되는데 보통 이런 우리가 일하는 구조에 맞춰서 지원이 좀더 된다거나 아니 뭔가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 준다거나 우리의 형태들을 이해해 주면서 배치되는 것뿐만 있어도 그게 또 은근히 그냥 좀 기분 좋잖아요. 애들끼리는
그런 인정에 대한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같이 복지가 되는데 안 해도 이들의 이런 노동 형태라고 할까? 이 형태는 또 이들이 거기서 그것들을 조금 더 배려해주는 정도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겠다. 필리핀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1, 3월 했던 얘기가 뭐예요? 그거 이제 필요하다. 지금 있어. 이쪽에 우리 노동을 이해하려면 앞에는 이런 노동 형태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런 어떤 한번까지 터져 들어가는 조금 볼수 있는 것도 있겠다는 것 같은 그렇던 네,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속했던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사실 여기 인출육을 준비하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사실 고민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관찰자의 시선으로 왔을 테고, 저분들은 일단 우리는 많은 시간 얘기했는데 뭘 더 얘기할 거야? 약간 이런 입장일 수도 제가 이제 딱 있고. 중간에 낀 그렇죠. 입장이어서. 약간, 네. 그래서 마지막 질문, 네. 내지는 어떤 소회, 뭐, 네. 그러니까 뭐 질문이라기보다 그냥 오늘 얘기 들으면서 좀 느낀 점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쪽 아까 결혼 아직 안 하시고 뭐 비혼이라고 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집에 비혼 선언까지 했던 비혼주의자였고, 그런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준비하는 약간 이런 변절자가 되는데 좀 그러니까 되게 말씀하신 것들이 다 되게 공감도 많이 됐고, 저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라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결혼도 그렇고, 뭐 지금 육아, 이제 출산을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회사 다니는 친구들의 모임도 아직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음악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음악을 하는 친구들 모임도 주기적으로 갖고 있고, 두 부류의 직종에 있는 친구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보는데, 사실 이쪽 그 일반적인 회사 다니는 친구들은 결혼도 더 이런 예술인 친구들보다는 빨리 했고, 아이도 빨리 가지고, 왜냐면은 뭐 금전적으로 아무래도 좀 안정적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그런 뭐 대출이라든지 그런 정책들이 사실은 그런 일반적인 회사 다니는 4대 보험이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낮춰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좀 쉽게 좀 생각을 하고 편하게 뭐 이렇게 육아를 준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뭐 전업 뮤지션으로 활동을 할 때라 좀 사실 뭐 결혼도 사실은 제일 그 부담스러웠던 거는 결혼해서 내가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걱정이 사실은 제일 컸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육아를 생각하면은 아이는 사실 결혼도 무서운데 아이는 더 무서운 거죠, 사실. 그러다가 이제 좀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가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이제 이제 뮤지션이었던 친구들도 뭐 결혼을 하게 되고 뭐 아이도 생기고 하는 과정들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무서운 게 아니구나. 할 수 있네. 쟤도 하는데 왜 내가 못하지? 약간 그런 경험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접하는 게 사실 미디어에서 좀 많이 접했는데, 너무 좀 과장되는 걸 수도 있겠다. 아이 낳고 키우고 하는 게 뭐, 그러니까 제일 사실은 지금 뭐 걱정되는 거는 뭐 금전적인 뭐 이런 거는 뭐 어떻게든 되겠지인데, 제일 걱정되는 거는 그런 거죠. 뭐 일단 저희가 자랐을 때 환경이랑 지금이랑 굉장히 많이 달라졌으니까, 뭐 문화적인 것도 그렇고 아이들 뭐 인성이라든지,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이들의 했던 행동이라든지 이런 거랑 요새 아이들의 행동 같은 걸 비교해 보면 좀 약간 무섭긴 하더라고요. 이런 세상에서 애를 낳고 내가 올바르게 잘 기를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요 정도인 것 같고,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사람들 영향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결혼하고 일산으로 가서 신혼집을 꾸려서 살았던 게, 일단 제일 크게 돈이 없으니까 딴 데에서 딴 동네로 가서 상대적으로 서울보다는
그렇게 살고, 그리고 본인도 이사를 계셔서, 이제 뭐, 결혼했으니까 아이를 낳을 수도 있으면은 본인 옆에 있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아무래도 그 주변에 이제 그런, 커뮤니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같이 좀 얘기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쪽 서대문구나 마포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그 결혼을 한 부부인 뮤지션들도 되게 많고, 뭐 결혼은 했는데 뭐 아이가 없는 뮤지션들 많고, 아이도 키우고 있는 뮤지션들도 주변에 되게 많아서 가끔 만날 때, 그리고 똑같이, 예, 저처럼 이렇게 육아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많아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지애 같은 경우입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혹시 김군 생 오늘 내가 이 질문 꼭 해야 되는데 나 그냥 하면 너무 아쉬울 것 같다. 있어요? 네, 저는 좀 가볍게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에서 오신 분들이 그래도 남성들, 남자로서 장밋빛 얘기가 뭔가 있다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전덕 선생님 네. 장밋빛 예. 뭐 굳이 찾아면 진짜 시작할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몰랐어요. 모르고 불안하고 그랬는데 IQ 양육이잖아요. 그 양육이라는 게 나도 같이 성장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맞다 틀리면 배우더라고. 배우면서 그해 기저귀 가는 것도 점점 속도도 엄청 늘어나고 빨라지고 모든 스킬들이 늘어나고 음식도 할 줄 아는 게 많이 늘어나고 다 배우게 되고 자기 성장을 하면서 돈도 되고 맞아. 우리 담임 네. 장밋빛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하고 있는 직업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 아들한테 꼭 직업을 좀 물려줘서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런 내가 만든 힘을 누군가에게 쓸 수 있다는 게 내가 그냥 되는 거 같아요. 뭐 할지 안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좀 이제 그 공연을 하고 나서는 이제 좀 제가 힘든 티를 좀 내나 봐요. 진짜.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가지고 이제 첫째가 조금 하는지 뭐 이제 아빠 힘들어 뭐 이런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또 들을 때마다 이제 또 힘든 것도 열심히 또 해야겠구나 그런 좀 운동도 있고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하고 있다는 거다. 알겠어요. 우리 오늘 다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관찰하고 계시는 분이 관찰자를 마실 뭐 어땠는지 끝내려고 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많은 젊은이와 나이 먹은 이렇게 죄송해요. 이 남성 그룹이 이렇게 다채롭게 모이기 되게 어렵거든요. 제가 일종의 이 공간에 10년 넘게 들락날락 했지만 이런 배경은 다 왜 양복 입고 막 정책이 말이야 막 이런 예산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만 하지 사실 이런 삶의 얘기를 이런 공간에서 사실 하기가 어렵고 저한테도 되게 새로운 사례가 되고 있거든요. 어떠셨는지. 그러니까 뷔페를 처음 와봤고 그래서 이런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새로운 경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주변에서 제 나이 또래들이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슬슬 뭔가 그런 삶의 어떤 단계를 이제 어, 짊어야 되나? 조금 이동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고 있는데 좀 먼저 이렇게 경험을 해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저의 다음 관계는 어떨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들이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어때요? 어, 크게 다르지 아, 않을 것 같다. 네, 네. 네, 저도 역시.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 같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원 선생님, 동화 작가신데, 사실 소개 안 드렸지만, 같은 이 문화예술 영역에서, 겸업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한마디 어떠셨는지, 사실, 관찰자로서. 일반적인 정책적 방향이나 개인들과의 연대나 그런 건 모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아직도 여러 가지 제도적 혜택을 받으려고 하거나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는 문화 예술이 개개인이 똑똑하게 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구나. 아직 갈 길은 많다. 좀 더 보편적인 방향을 갖습니다. 네, 12시 7분입니다. 약속했던 시간보다 7분 오바됐는데요. 모두 오신 분들이 귀한 시간이어서 오셨는데, 그래도 한마디라도 자신의 마음, 자신의 의견,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저는 필요했다고 생각해서 좀 말씀 모두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전체적으로 마무리하실 때 방향들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이 불안의 시대는 혼자 있어서 더 불안한 건데, 타인의 모습을 보면서도 아, 이게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안심, 네, 되게 중요한 타자로서 그리고 그 중요한 타자로서 동료와 내 자녀들이 있고 그를 통해서 계속 또 삶의 적응의 기회이고 성장의 기회이고 예술의 창조의 또 하나의 원천이 되는 되게 귀한 관계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제도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잘 서로에게 소개하고 안내하는 모델이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모두가 모두에게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좀 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시간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 박수 치면서 앞에 나와서 단체 사진 하나만 찍고 그리고 이제 먼 길 가셔야 될 분 가시고 식사하실 분 같이 식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